안녕하세요. 이케아 마케팅의 신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평론가님 팬이어가지고 너무 아유, 긴장되면서도 지금 되게 행복한데요. 네, 오늘 평론가님 모시고 이케아와 함께 새로운 집의 의미와 가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평론가님께서 이케아에 대한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다고 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뭐한 십수년 전에 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1년 정도 그 USC라는 대학의 방문 연구원으로 1년 정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동안 살게 되니까 이제 집을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꾸미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근처에 이케아 매장이 있어서 정말 자주 갔었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이제 뭘 이렇게 조립하거나 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케아에서 이제 서랍장 같은 것들을 사서 함께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조명기구 같은 것으로 이렇게 분위기 있게 꾸미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굉장히 새로워서 오늘 또 초청받아서 오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나서 굉장히 또 흐뭇해지네요. 네, 저의 우상 같은 분과 이런 접점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네요. 네, 네, 저희 이전에 확신과 확장이라는 주제로 실제로 네. 새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영화 속에서도 이런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예, 집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뭐 재산적인 가치, 뭐 투자적인 가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정서적인 부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저는 이제 세상의 공간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하나는 집이 있고 하나는 집 외의 나머지 공간들. 그러니까 집에 여집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제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굉장히 단조로운 일이고 매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집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뭐 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날씨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만날까, 그날 어떤 일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하고도 힘든 삶을 누구나가 사는 건데 집에 들어오면 모든 게 거의 다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무엇이 놓여 있고 어떻게 커피를 마시고 어떻게 식사를 하고 어떻게 잠을 잔다는 식으로 그런 면에서 집이라는 건 결국 이제 인간에게 어떤 일종의 삶의 항상성 같은 것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데 한 가지 이제 오늘 주제를 그 연계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과거에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의 다 집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뭐 전근대적인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직장과 집도 구분이 안 돼서 집 마당에서 일을 한다던가 집 근처 논에서 뭐 농사를 짓는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집이 전통적으로 했던 수많은 기능들을 다 외주를 주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집에서 하지 않고 식당에서 한다던가 잠을 잘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숙박시설에 가서 잘 수도 있고요. 그다음 대화를 할 때도 집에서 했던 것을 카페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은 또 직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집에서 했던 수많은 일들을 다 외주를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집만의 고유한 게 있어요. 그게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집을 어떻게 꾸미는지 그 공간을 얼마나 내가 나에 맞게 이끌어가는지가 사실은 그 사람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식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런 집에서 외주를 주던 기능들이 많이 이제 네.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영화 보는 거를 영화관에서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집안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좀 삶에 대한 뭐 위로라든지 뭐 이런 에너지 같은 거를 얻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좀 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에 대해서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고르기 힘들 정도인데 집하면 뭐 떠오르는 영화 혹시 또 보신 거 혹시 저는 있으세요? 이제 네. 주드로를 한참 좋아하던 시절에 네네네. 그 두 집을 바꾸는 아, 스토리 로맨틱 로맨틱 홀리데이, 홀리데이? 네, 그걸 네. 재밌게 봤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무비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영화인데요. 근데 그 영화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영화 먼저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삶을 사는 공간이 또는 취향 같은 것이 저는 구심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좁아져요. 맨날 했던 거, 뭐 맛있는 음식, 만났던 사람들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취향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가끔씩 이것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로맨틱 홀리데이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삶에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두 여성이 이제 한 명은 영국 시골에 살고 한 명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데 둘이 이제 2주간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게 돼서 전혀 엉뚱하게 이전과라고 살았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사는데 두 사람이 굉장히 대조가 돼요. 한 명은 케이트 윈슬렛이고 네.
또 한 명은 이제 캐머런 디아즈인데 캐머런 디아즈는 LA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영화 예고편 만드는 회사 사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시골에 가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가서 도착하자마자 시골집에 그 침대 밑에다가 자기의 수트케이스를 쫙 집어넣는 순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아 이제 뭘 하지? 이러면서 할 일이 너무 없으니까 머리 앞으로 내리기 놀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내 그녀가 잊고 있었던 뭔가를 찾아가는데 그것은 가족이라든지 또는 이 여성은 눈물이 안 나서 문제인 사람이거든요. 눈물을 배운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집을 바꿈으로 인해서 삶이 바꿔지는 경험을 하는 거고요. 케이트 윈슬렛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나쁜 사랑에 계속 이렇게 얽매여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저쪽에 가서 잭 블랙을 만나게 되는데 또 워낙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료애를 발견하게 되고 또 다른 삶의 어떤 것들을 발견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런 쪽으로 이제 한 편을 더 소개해 드린다면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투스카니의 태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이안 레인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안 레인이 이제 남편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집에서 쫓겨나는 어떤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너무 인생에서 참담한 지경에 있으니까 친구가 이 다이안 레인한테 너무 안 됐으니까 이탈리아로 갈 수 있는 여행 티켓을 줍니다. 그래서 여행 티켓을 그냥 할까 말까 사실은 떠나고 싶지도 않은데 참담한 마음으로 이제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도착해서도 이제 마음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죠. 워낙 인생이 참담한 상황이니까. 근데 관광버스를 타고 어떤 지점을 지나고 있는데 시골집 하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충동적으로 사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아까 이제 한옥 이야기 하신 분이 이제 80년 되셨다고 했잖아요. 이 집은 300년 된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엉망진창이겠죠. 그런 집을 이전에 집수리 같은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 집을 사서 미국 여자가 이탈리아의 시골에서 그 집 고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런 영화들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집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의 삶하고 그대로 밀착이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집을 바꾸는 경험이 삶을 바꾸는 경험과 이어지는 거를 좀 약간 판타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저도 좀 새로운 삶을 살려면 집을 바꿔야 되나 걱정이 좀 싶지만, 되는데요. 네. 그게 쉽지는 않죠. 사실은 집을 바꾸는 경험이라는 것은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당연히 또 바로 직전 세션에서 굉장히 용기 있게 삶의 형태를 바꾸신 집을 바꾸신 분들 우리가 보았는데 보통 그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반대로 자기가 있었던 집 혹은 예전에 살았던 집의 어떤 그 느낌을 재발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리틀 포레스트라는 작품입니다. 보셨죠? 네. 김태리 씨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집이라는 게 기능이 두 가지인데 아주 오래 전으로 본다면 하나는 잠이고 하나는 식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집은 화로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주 오래 전에 어떤 그러니까 인류학적으로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집을 다루는 영화들에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리틀 포레스트 영화는 좋은 집에 관한 영화이고 동시에 좋은 음식에 관한 영화이기도 한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서울에서 어떤 시험에 패스하기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김태리 씨가 고난을 겪다가 고향집으로 충동적으로 내려오게 돼요. 옛날에 살았던 엄마와 함께. 그러면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비가 되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식사 같은 걸 할 때 제대로 못 먹고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 심지어는 상한 걸 먹고 이런 못 먹는 삶을 겪다가 이쪽에 가서 자기가 직접 가꾸고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굉장히 풍성한 삶 같은 것을 대비하면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집이 삶의 은유가 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나의 이제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둥지 같은 곳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저는 가끔 안정적인 삶 속에서도 약간 되게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집에 잘 있는데도. 네. 근데 그럴 때 제가 한번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는 아. 영화를 봤는데 네.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그 영화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훌륭한 영화이고요. 레볼루셔너리 로드는 이제 제목 자체가 약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1950년대 미국의 교외 지역에 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방식이 이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 대한 소유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것들이 아니고 레볼루셔너리 로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이 갖고 있는 집에 대한 판타지 같은 게 있습니다. 뭐 2층 양옥집 같은 거 미국에서의 경우에 한국에서는 아파트겠지만 2층 양옥집 같은 교회 있는 곳에 아이들과 같이 있고 그 앞에 정원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작은 수영장이 딸려 있고 이런 식의 그런 판타지를 갖고 있는 어떤 젊은 부부의 얘기인데 그 부부가 한 명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고 아내는 케이트 윈슬렛이죠.
그래서 그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는 곳에 있는 2층 양옥집을 사서 이것으로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될 거야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이후에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부부가 어떤 한계를 봉착하게 되니까 아내가 여기를 떠나서 우리가 진짜 옛날에 가슴 뛰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자 해서 프랑스 파리로 이민을 가자고 하죠. 남편이 처음에는 오케이를 합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떠나기로 하고 회사에 사직서까지 내려고 하는데 그때 우연히도 남편이 회사에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당신 너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야 하면서 승진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이전에 회사에서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집중을 받으니까 떠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아내는 프랑스 파리로 가자고 하고 남편은 그 집에 계속 남아있자고 하는데 그러면서 벌어지다가 어떤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집에 관해서 하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집에 관해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낭만도 있고 판타지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다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강남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근데 그게 과연 진짜 행복일까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이 영화는 그런 집을 얻은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케아도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다른 영화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이라는 게 아까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정서적인 측면일 것이다.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집을 누구랑 사는가 이런 거, 그 집에서 내가 과연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가에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서 그 레볼루셔너리랑 로드랑 대조되는 작품이 있다면 I Am Love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틸다 스윈튼이 나오는 이탈리아 영화인데요. 틸다 스윈튼이 나오는 그 영화 속의 집은 대저택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집이고 밀라노에 있는 어떤 대부호의 집인데 그 집에 이제 며느리로 아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대저택에서 그녀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않거든요. 집은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아들의 도덕적으로는 안 좋은 일이지만 아들의 친구랑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아들의 친구의 그 직업이 뭔가 하면 요리사예요. 근데 요리사인데 굉장히 훌륭한 어떤 그런 무슨 미슐랭 레스토랑의 요리사 이런 게 아니고 평범한 요리사거든요. 근데 그 평범한 요리사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또 아들의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다른 삶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 남자의 집은 산에 있고 굉장히 허름한 오두막 같은 데거든요. 이 두 집이 대비가 돼요. 근데 영화의 마지막이 되면 이 거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어떤 부와 또는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집을 뛰쳐나오면서 영화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필로그를 보여주는데 에필로그는 어떤 동굴 같은 데서 남자와 함께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케치하면서 끝나고 있거든요. 그 대체 저택은 사실은 동굴만도 못한 거죠. 그녀의 삶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단순한 집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이 집이 얼마나 비싸거나 좋은가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도 약간 집에 대한 이제 관념이라든지 개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집 자체를 되게 판타지적으로 그린 영화들도 많이 있죠. 네네. 우리가 이제 집 하면 일단 그 집을 내 혼자서 막 이렇게 혼자서 그 집을 멋지게 사는 것도 굉장히 멋진 일인데 뭐 그런 사람도 충분히 가치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집에서 누구랑 살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게 이제 뭐 동성애 친구든 아니면 이성이든 아내든 누구든 남편이든 간에 그런 삶과 사는 공간이면 사실은 그 집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 집의 인테리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떠오르는 영화는 많은 분들도 또 좋아하시기도 하는데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습니다. 나온 지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 이 브르타뉴 지방의 이제 18세기 무대로 한 사극인데요. 사실상 그 브르타뉴 지방의 어떤 작은 떨어진 고립된 섬에 있는 그리고 집 자체가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아서 엉망진창의 거의 폐가처럼 느껴지는 그런 저택에 사는 한 여성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녀를 그리기 위해서 화가가 오게 되는데 그 화가인 여성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 여성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오게 되고 그 고립된 마치 감옥과도 같았던 그 섬 속에 있는 그 저택이 그녀가 온 다음부터는 사실상 거기가 어떤 천국의 궁전 같은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설정은 뭔가 하면 그곳에서 사실상 유배 가깝게 살고 있는 이 주인공의 어머니가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밀라노 사람이에요. 근데 밀라노에서 18세기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사진만 보고 결혼하러 이 브르타뉴 지방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브루타뉴 지방이 유배지 같고 자기가 떠나온 고향인 밀라노가 너무나 가고 싶은 아름다운 공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반대로 주인공은 이 브루타뉴 지방을 떠나서 밀라노로 시집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그녀는 밀라노가 유배지 같겠죠. 그리고 이 브루타뉴에 있는 이 저택이 정반대로 고향 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밀라노냐 브루타뉴의 작은 섬이냐 어느 것이 낫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곳에 있는 나의 삶이 누군가, 무엇인가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역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집의 최고의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함께 살 누구이기도 하겠죠.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로맨틱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그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울린 그 노트북이라는 영화랑도 좀 노트북, 비슷한 것 네. 같아요. 노트북도 그렇죠. 그 노트북은 그야말로 집에 관한 판타지, 또 사랑에 관한 판타지 이런 것들을 주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호주에 무슨 출장을 가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시골 마을을 가기 위해서 이제 차를 렌트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워낙 시골 마을이니까 중간에 이제 어떤 한 여학생을 이제 픽업을 해서 그 운전사가 잘 아시는 아이인 것 같아요.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뭐 서로 저랑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얘기를 나누다가 워낙 길게 차를 가다 보니까 그 여고생이 이제 제가 직업이 영화 평론가라고 하니까 자기 영화 너무 좋아한다면서 자기 평생에 본 최고 영화가 노트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두 사람이 17살 때 만나서 사랑을 했다가 어떤 어긋남이 있어서 깨지죠, 그 사랑이. 그러다가 7년 뒤에 24살에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라이언 고슬링하고 또 레이첼 맥아담스가 나오죠. 근데 그 영화에서 이 레이첼 맥아담스는 판타지가 있어요. 집에 관해서. 어떤 판타지가 있냐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집에 화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화실에서는 밖을 쳐다보면 강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이 전체로 이렇게 둘러서 베란다가 있어서 베란다에 나가서 이렇게 차나 커피를 마시면 노을이 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폐가를 사서 이 남자가 집을 계속 수리를 하죠. 근데 수리를 하는 동안에 이제 여자는 사실은 떠나서 두 사람은 깨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남자는 이 집을 다 고치면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랑하는 여자가 돌아오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끝에서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집과 그 두 사람이 일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집이라는 것은 사실은 두 사람의 그 사랑 그 자체로 영화에서 나오는 거죠. 저희의 이케아의 롱텀 브랜드 슬로건이 행복을 만드는 우리 집인데요. 아무래도 집과 사랑 아니면 집과 행복 이런 걸 굉장히 결부시켜서 이제 이야기하는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이 나의 인생을 뭔가 상징하는 매개체로 쓰인다든지.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집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 이제 업이라는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업은 이제 집을 통째로 풍선 위에 매달고 여행을 가는 할아버지 얘기지 않습니까? 네. 두 사람이 이제 동네에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친했던 남녀가 같이 자라다가 결국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뭐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여행에 대한 판타지가 있으니까 아내가 너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앙헬 폭포라는 데예요. 영화에서는 파라다이스 폭포라고 나오는데요. 그 파라다이스 폭포에 언제 한번 우리 여행을 가자라는 이제 아름다운 꿈을 갖고 있죠. 근데 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으는데 돈을 모으다가 갑자기 남자가 다쳐서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이러면 병원비가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이 또 어디가 망가지면 수리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그 모아둔 돈을 깨고 해서 계속 살아가다가 결국은 나이가 들게 되고 할머니가 되게 되고 아내가 먼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와 함께 그거 한번 여행 가보자는 걸 못 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한을 안고 있고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집에다가 수많은 풍선을 매달고 이게 뭐 만화니까 가능하겠죠. 네. 그 집을 통째로 해서 이 파라다이스 폭포까지 말하자면 집을 함께 데리고 간다는 게 사실은 세상을 떠났지만 아내와의 추억과 삶과 그 역사를 함께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여행을 보여주는 건데 결국은 그 집을 그곳에 이렇게 사실상 두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 나이에도 사실은 또 다른 삶을 떠나게 되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영화죠. 네,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좀 울었던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뒷부분이. 네. 이렇게 좀 이제 영화들을 많이 훑어주시니까 저희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영화를 다시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더 들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지금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 시간이 됐다고 해요. 네, 벌써 그렇군요. 네. 오늘 일단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여러분께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오면서 오늘 제가 평생 살았던 집이 모두 몇 개인가 세보니까 13군데더라고요. 이사를 12번 간 셈인데 그렇게 자기가 살아온 집으로 한번 자기의 역사를 한번 써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집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또 그 집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사실은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